자, 여러분들 교재 이제 49페이지인데요. 연기 얘기 들어갑니다. 연기 이야기. 뭐 그냥 액면대로 말하면 연소 기체라는 뜻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구름이 기체야, 액체야? 구름. 기체. 액체예요. 기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증발된 물이 수증기가 올라가서 다시 물방울로 응결되는 거예요. 물방울 된 거라고요. 그래서 구름은 액체예요. 오케이? 기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그러면 선생님, 연기 눈에 보이는데요? 잘 들어봐. 연기는 보면은 기체랑 그 다음에 아주 고온 미립자가 섞여 있는 상태예요. 그게 연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가 CO2H2만 나왔네. 그건 연기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연기는 뭐냐? 아주 고체의 미립자가 섞여 있는 상태를 말해. 그게 연기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뭐가 타냐에 따라서 연기의 색깔 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특별히 여러분들 불 나는 걸 본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고무가 탈 때는 어떤 연기가 나나요? 보통 시커멓게 나지요. 근데 자, 산불이 났어요. 나무가 막 타고 연기가 나거든요. 산불 나는데 검은 연기 나는 거 봤니? 거의 흰색 연기죠. 그래서 보통은 보면은 탄화수소 계열 같은 거, 고무 같은 게 플라스틱 같은 거 타면 시커먼 연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주로 탄화수소, 다시 말하면 목재 같은 게 탈 때는요, 흰색 연기가. 진동으로 좀 해놔. 무서워 죽겠네. 방해금지 모드인데 예. 2번 이상 전화하면 그게 풀려요. 아, 또 그래요? 그럼 급한 전화인가 보네. 괜찮아요. 예. 그래서 잘 봐.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기의 정의를 갖다가 가연물이 연소할 때 생성되는 물질로서 그랬거든요. 그럼 뭐냐? 여기는 고체, 기체 같이 섞여 있는 건데 특별히 뭐냐? 탄소 미립자. 자, 여러 번 얘기했죠. 탄소 미립자가 쉽게 말하면 뭐니? 끓음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도 같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증기 및 기체상의 분자가 응축돼서 부유하는 복합 혼합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입자 크기를 갖다가 거기 마이크로미터가 등장하는데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마이크로가. 그래서 0.01에서 10마이크로미터 정도까지 아주 고온 입자가 섞여 있다는 거고요. 그 자체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냐? 연기의 유동 속도가 나와지거든요. 그러면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자, 보자. 내가 지금 여기서 모닥불을 피우고 있거든요. 처음에 연기가 좀 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불이 확 붙으면 연기가 많이 이제 빠지잖아요. 그런데 연기가 발생해서 위로도 올라가고 옆으로도 퍼집니다. 그러면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올라가는 게 잘 올라갈까? 옆으로 퍼지는 게 잘 퍼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연직 이동 속도가 수평 이동 속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통 이제 보면 한 너댓 배 정도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 옆으로 요만큼 퍼집니다. 대충 보면요. 그래서 보시면 외우실 것까지는 아닌데 수평 방향으로는 0.5에서 1m/s. 자, 초당 0.5에서 1m 정도 퍼지는데 올라가는 거는 2, 3m 올라가는 거죠. 그럼 뭐냐면은 옆으로 1m 퍼질 때 위로는 3m 이상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보면 계단 신뢰가 등장하는데 이건 굉장히 더 빠르죠. 이거는 연직 수평을 따지는 건 아닌데요. 굳이 말하면 계단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게 터져 있는 공간에 산불 나는 게 아니야. 어차피 계단을 통해서 간다라 그러면 뭐 대표적인 예로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이 집에서 불이 났는데 이 일반적인 화염은요. 앞에 가서 뒷배란으로 퍼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연유로 이 집에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럼 계단 타고 올라온단 말이야. 그 계단을 말하는 건데 계단이라는 건 일종의 뭐냐면 큰 굴뚝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뒤에 가면 이제 또 나올 건데요. 무조건 유체는 기체가 됐건 액체가 됐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면 빨라지는 거야. 예, 그런 이제 연속 방정식이라는 게 이제 조금 유체 방정식인데 그런 거는 내가 꺼내지 않더라도 지금 뭐냐 일종의 계단 실내 그러면은요 이거는 좁아진 그러니까 큰 굴뚝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걸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암기가 좀 수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색깔 얘기인데 이게 이렇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처음에는 흰 연기 나오고 그 다음에는 흑색으로 변한다는 건데 이게 조금 더 그 뒤를 이제 읽어보면요. 수소가 많으면 좀 흰색 쪽이 나와지고 탄소수가 많으면 좀 검은 색깔로 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게 화재시거든요. 화재시에. 그러면 잘 봐봐. 여러분들 뭐 이 강의실 한 군데에서 어디 한 군데에서 이제 뭐 불이 좀 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불이 한순간에 다 붙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차차 확대, 이제 화재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면 처음에, 자, 예를 들어서 이 어디 한 군데서 불이 났다 그러면 그 불이 시작되는 화점이란 말을 쓰는데 화점에서 불이 시작된 건 뭐냐면 뭔가 타는 거잖아. 하나 물어볼게. 그게 잘 타는 게 붙은 거야? 안 타는 게 붙은 거야? 무조건 잘 타는 게 붙은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좀 연기를 좀 냅니다. 그러다가 검은색이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거의 천장 같은데 이제 거의 이제 전실로 옮겨 붙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건물에 이 뭐 벽이라든가 천장이라든가 이런 거 잘 타는 거야, 안 타는 거야? 안 타는 거죠. 불연자, 난연제를 쓰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처음에는 좀 잘 타는 게 불이 붙었지만은요, 나중 가면요, 건물 전체에 불이 붙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잘 안 타는 게 불이 붙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시커먼 연기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화재 초기의 발연량은 성숙기의 발연량보다 많다고 할 수 있다. 이게 또 무슨 얘기냐? 연기 양이잖아. 이게 지금 내가 뭐 수초 좀 피워서 고기를 구워 먹고 나중에 아이고 요 불에다 이제 장작 좀 떼야지. 그러면 장작을 올려놓으니까 불이 붙기 전 연기가 좀 나거든요. 그러다가 불이 확 붙으면서 연기가 한 방에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뭐냐? 연기는 초장에 많습니다. 불 이빨이 붙어버리면 연기 별로 없어요. 화염만 이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일반 화재가 등장합니다. 일반 화재. 는 주로 흰색이고 그 다음에 유류가 흑색이더라. 근데 자, 예외적으로서 이게 알코올은 거의 연기도 없고 불꽃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코올 버너 같은 경우는 캠핑장 가서 낮에 쓰다가 뭐냐 불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가 안 보이는데 알코올이 흘러버리면 그냥 불 붙는 겁니다. 텐트 밑바닥에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냐 백색이 많고 그 다음에 유류는 이제 검은색이 많은데 알코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화염도 보이지 않고 연기도 거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제 뭐 타는 물질 따라서 이제 나오는 성분은 굉장히 다양해질 것인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시냐면은 좀 저기 봐봐. 51페이지에 연기 농도 측정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뭐냐? 측정 연기 농도에 대해서 중량을 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입자의 개수를 재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도 있는데 실제로 뭐냐면 투과율법, 일명 감광계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건데요. 잘 봐봐. 그걸 다 외우기 이전에 감광계수가 커질수록 연기가 진해지는 거야, 일단. 진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자, 일단 제가 1을 먼저 보겠습니다. 1. 감광계수가 1 정도 되면요. 어떻게 했어요? 가시거리가 거의 1~2m야. 이게 무슨 얘기냐? 길어야 2m 앞에까지 보인다는 얘기죠. 거의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돼 연기가 꽉 차서 거의 감광계수가 1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저 보세요. 저 문에. 저 비상구 표시돼 있잖아요. 저게 여기서 안 보인다는 거야, 지금. 거의. 그 정도로 위험한 상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1을 기준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냐. 따져 올라온다면 135죠. 135. 0.135. 0.1, 0.3, 0.5. 그 다음에 1 되죠. 그래서 0.1 정도 되면은 가시거리가 2, 30. 자, 이거는 그냥 다 보이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0.1 정도 됐을 때 연기 감지기가 작동을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0.3 정도 되면은 뭐냐. 건물 내부에 이 내부 구조, 뭐 계단도 어딘 그 잘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우왕좌왕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을 갖다가 피난에 지장을 느낄 수 있다. 그 다음에 0.5쯤 되면은 한 3m 정도 보인다. 그럼 이제 뭐냐? 어둠침침해. 그리고 1 정도 같다. 그러면 이제 거의 앞이 안 보이는 정도고. 그 다음에
10, 30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쯤 되면은 좀 미안한 얘기인데 사람은 거의 피난이 힘들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1 정도 이상 넘어가면요. 그 이상 되면 사람이 자기 발로 나오기는 어려워진 상태다 정도. 네, 그 정도예요. 그래서 보세요. 거의 감각요소가 1 다음에 2가 아니고 10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 뭐냐? 화재 최상계다라고 하잖아요. 이건 뭐 진짜 뭐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 가시거리 요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 거기 보면은 77번의 문제고 또 간부 문제였네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냥 자 한번 가보죠. 77번 문제에서 건축물 내부 화재 시에 자 발생하는 열과 그 다음에 나오는 연기의 특성으로 잘 못된 것 찾기입니다. 자 감광 계수가 증가할수록 이게 잘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그러니 가시거리가 증가한댄다. 환장하겠다 진짜 나 이거. 이런 거 보고 간부되나? 진짜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답은 나왔는데 자 맞는 말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연기의 이동 속도는요 위로가 옆으로 가는 것보다 빨라요. 그래서 수직 방향이 수평보다 빠르다 정도. 아까 무슨 뭐 0.5에서 그리고 2에서 3이고 그 숫자는 잘 안 남아요. 그럼 뭐냐 위로 잘 올라가고 옆으로 좀 덜 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굴뚝역과 좀 이따 말씀드릴게. 나머지 3, 4번은 좀 굴뚝역과를 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열의 전달 방법 중에서 복사는 뭐냐 중간 매개체 없이 전자계파로 전달된다라고 했던 거죠. 그 얘기 똑같이 나왔네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 연기가 모달을 받거든요. 그리고 연기 이동 속도가 뭔지 이제 누가 빠른지를 봤는데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연기 이동에 이제 크게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굴뚝 효과, 일명 스탁 이펙트, 연돌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중성자랑 같이 갈 때니까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이제 큰 건물이 있습니다. 있고 이제 뭐 층층이 있겠죠. 계단도 있고 막 이렇게 있죠. 그러면 봐봐. 여기에서 아래층에서 이제 뭐 불이 났어요. 아래층에서 이제 불이 막 났어요. 그러면 이 연기가 이동을 하는데 이때에 굴뚝 효과다라는 게 뭐냐 하면요. 이 안에 온도가 무조건 높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샤를 법칙을 공부했는데요. 샤를 법칙이 뭐예요? 샤를 법칙으로만 따지면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부피가 팽창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류가 섞이는 겁니다. 그러면 밀도란 부피 분의 질량인 건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자, 불이 났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증가되면은 온도가 높아지면은 부피 커질 거 아니야. 그럼 뭐냐? 질량 그냥 살아있죠. 그럼 밀도는 작아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 뜨거운 공기는 밀도가 작아진 거니까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샤를 법칙 이제 그렇게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실내에서 이제 그 화재가 발생을 해요. 그럼 연기가 발생하는데요. 이때 뭐냐면 온도가 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워지면서 더 빠르게 상승을 해버린다고. 그런데 이때 하나 볼 게 있습니다. 이때 이 안과 밖의 온도차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 내가 그냥. 온도차가 크면 잘 올라가니 적으면 잘 올라가니? 커야 잘 올라가는 커야지. 그래서 온도차에 의해서 밀도차가 발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위로 빠진다라는 거야. 이게 굴뚝 효과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얘기가 뭐냐. 굴뚝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요. 기밀도란 말이 등장합니다. 건물의 높이도 있지만 일단 니은의 외벽에 기밀도란 말이 있죠. 이 기밀도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쉽게 말하면 이 건물의 외벽이 내부하고 외부하고 사이에서 열 전달을 잘하니 못하니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어떤 건물을 지었거든요. 근데 이 건물의 외벽이 열 전도율이 되게 좋아야 좋은 거야? 나빠야 좋은 거야? 나빠야 좋은 거죠? 더우면은 열이 못 들어와야 되고 추우면 못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열이 열을 잘 차단시키면 기밀도가 좋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벽의 기밀도가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온도차가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밀도차가 크기 때문에 더 상승이 굴뚝이 크게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기밀도가 클수록의 굴뚝 효과가 큰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밀도가 크다는 얘기는 뭐냐? 이 벽이 열 전도를 잘 안 시켜야 되는 거란 말이야. 원래 아시겠지? 그거야.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이도 중요하지요. 왜냐하면요. 이게 이 건물이 5층짜리냐 20층짜리냐 내가 그랬잖아. 대형으로 보게 되면 대형의 굴뚝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굴뚝은 높을수록 효과를 잘 보는 거잖아. 그래서 높이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잘 보세요. 니은 때문에 온도차가 설명되는 거 아니야. 기밀도가 클수록 온도차가 큰 거 아닙니까? 같이 물려 있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자 여러분들 요즘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옛날에라는 게 이제 금연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현되기 전에는요. 우리 지금 이 건물만 해도 14층 건물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 비상계단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비상계단을 무조건 가는 거예요. 거기 나가 왜 가겠어요? 담배 피러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디 실내 담배 폈다고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 계단에 보면 이제 계단 층층이 이제 창문 열고 담배 핀단 말이야. 아니 그때는 그게 정상일 때입니다. 제가 뭐 나쁜 짓 하는 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속으로 저런 경우 없는 이게 아니고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층층의 계단 창문이 다 열려 있었다고. 근데 이게 불이 났는데 열려 있는 거하고 닫혀 있는 거하고 그러면 이 뭐 중간중간 계단에 창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면 기밀도가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죠. 완벽하게 차단이 돼 있어야지만 기밀도가 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건물의 층간 공기 누설.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냐면 계단 쪽에 그 창문이 열려 있냐 닫혀 있냐. 그나마 열려 있는 게 좀 빠져나가게 되는 거 아니야. 닫혀 있어 버리면 생 굴뚝 돼 버리는 거죠. 오케이? 이런 것들이 굴뚝 효과에 영향을 준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 갖고 뭐가 나와지는 거냐? 이제 뉴트럴 존, 중성대 이거 꼭 나와집니다. 잘 들으세요. 잘 봐봐. 제가 몇 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물고기는 물속에서 수압받고 살고 있고 인간은 공기 중에서 기압받고 살고 있다. 기압 빨고가 아니고 그랬는데요. 바깥쪽에 평소에는 뭐냐? 바깥쪽이 일기압이에요. 안에도 일기압이에요. 별일이 없을 때는요. 근데 불이 났어요. 그러면 들어보세요. 여기에서 더워진 공기가 많이 상승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불이 나다 보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공기가 위로 많이 몰리거든요. 그러면 아래쪽하고 위쪽에 기압차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잘 봐. 불 나기 전에는 바깥쪽은 다 일기압이야. 근데 불이 났어 지금. 그래서 여기 있는 공기가 막 위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이 건물의 상층부는 그냥 찍기로 하자. 일기압보다 높을까 낮을까? 높은 거야. 그래서 고압이 되고 아래쪽은 뭐냐? 상대적인 저압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정확하게 말할게요. 여기서의 고압 저압은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야. 바깥쪽보다 기압이 낮고 여긴 바깥쪽보다 기압이 높다가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내가 무식하게 말해서 그럴 리 없지만은 그냥 다 일기압인데 여기도 일기압이었는데 여기가 만일에 1.2기압 되었다. 그럼 한 0.8기압 됐다. 이렇게 치자 이거야 그냥. 그러면 잘 봐. 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다 보면 어딘가에는 일기압이 되는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일기압 되는 곳은 어디랑 똑같은가? 바깥쪽으로 이게 이제 기압차가 없어지는 거죠? 여기를 뉴트럴 존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어떻느냐? 잘 봐. 불이 크게 났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제 불을 끌 때 화재 초기에는 연료 지배형 화재 그래서 처음에 불이 막 번지지 않았어. 그럼 뭐냐? 불 나온 것 쪽을 꺼주면 되는 거라고. 근데 완전히 불이 옮겨 붙어버린 거야. 그러면 이거는 다 끌 수가 없잖아. 그럼 탈 만큼 타게 놔두는 거고 연기를 빼버리는 거야. 그 배연 이제 보통 우리가 환기 지배형 화재라는 말을 쓰거든요. 초기는 연료 지배형 화재, 최선기를 넘어갔다. 그럼 불 다 붙어봤다. 그러면 이제 연기표를 빼버려라. 그래서 환기 지배형 화재라는 말을 하는데요. 지금 문제는 거의 이제 불이 붙어버린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연기를 뺄 건데 하나 물어볼게.
위를 까는 게 효과적이야, 아래쪽을 까는 게 효과적이야? 그렇죠. 무조건 위를 까는 겁니다. 위를 까는 겁니다. 그러면 위를 까면은 중성대가 올라가니 내려가니? 올라가야 되는 거야. 왜? 여기가 좀 빼버린 거니까 이 1.2기압이 한 1.1기압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보면 이게 조금 올라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생존하기 좀 좋은 조건을 따진다 그러면 중성대 위가 유리할까요? 아래가 유리할까요? 무조건 아래가 유리한 거야. 더운 거 위로 가면서 연기 다 위로 차버린다고. 그럼 뭐냐? 이게 이제 불이 크게 난 겁니다. 그러면 중성대가 높아지는 게 사람이 유리해질 거 아니야. 그런 이유에서도 뭐냐? 무조건 위를 까야 되는 거야. 오케이? 중성대의 원리가 뭐냐? 위를 까갖고 위로 빼서 중성대 높여라. 그래서 사람이 상존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확보하라.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거를 내용을 듣고 나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50페이지에 있거든요.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보세요. 연소가스하고 연기 등은 밀도의 감소로 부력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또 부력이란 말이 등장하는데요. 잠시만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위로 뜨는 겁니다. 뜰 부자예요. 뜨려는 힘이 부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 아래쪽에는 신선한 공기가 건물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상승한 연소가스 연기 등은 위로 나가더라.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말이 안 나와 있죠. 위쪽은 고압이 되고 아래쪽은 저압이 되고, 그래서 중간에 뭐냐면은 제가 이제 1기압으로 돼서 뭐냐, 외부랑 기압이 같아지는 곳이 있다 그랬죠? 여기 중성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 중성대의 계구부에서는 터져 있는 부분에서는요, 공기 이동이 잘 발생하지 않고 천장 가까이 형성되는 것이 환경과 악하더라. 당연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중성대 아래쪽으로 공기가 계속 들어오면 중성대 위치는 낮아진다.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야. 중성대 위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위를 까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4번 나오는 거예요.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은 중성대가 어디쯤이냐를 봐서 배연 등의 소방 활동을 해야 되는데 위를 빼야지만 중성대가 올라오면서 생존 공간이 넓어진다가 되는 겁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연기가 이제 뭐 올라간다, 퍼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원인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요인을 말씀드리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군요. 자, 크게 이제 두 가지 요소. 연기는 주변 공기의 밀도보다 무조건 낮고 그 다음에 뜨거운 가스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동 속도가 빠른 연기 자체의 기동성. 연기 자체의 기동성이 있는 거야. 그럼 뭐냐? 뭐 굳이 표현하자면요. 연기의 평균 분자량. 그럼 가벼운 게 빠를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 정상적인. 그럼 연기가 지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변 공기에 또 같이 딸려 올라가기 때문에 공기 이동하고도 연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크게 굴뚝 효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냐? 외부의 바람. 바람은 외부 바람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의 바람에 의한 압력차. 그 다음에 온도에 의한 팽창. 온도에 의한 팽창으로 밀도차가 발생해서 뜰 수가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그 4번에 보시니까 요건 이제 그 건물 내 강제적인 공기 이동.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공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경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요건 이제 뭐 약간 옵션이 되는 거죠. 예. 공조 시스템이 있는 경우에. 그 다음에 건물 내외의 온도차.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그 온도차가 굴뚝 효과에 크게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기밀도에 영향을 주는 거지요. 기밀도에 의해서 온도차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냐, 건물 내외의 온도차, 이것도 크게 연기 이동의 원인 되겠다 돼 있고, 그 다음에 농도 측정해서 이제 투과율법 보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불꽃에 관한 이야기. 자, 여기에 보면요, 지금 연소 속도, 화염 속도가 있는데 이것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요, 액면대로 따지면 연소 속도, 타는 속도란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표현함에 있어서 잘 봐. 단위를 보십니다. 단위를 보시면 여기에 제곱미터, 나트세코, 그다음에 세제곱미터가 써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봐봐.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제곱미터인지 제곱센티미터인지는 나중 문제고요. 거리를 2번 곱하니까 뭐가 된다고? 면적 됐죠.
제곱미터가 면적을 말해. 거리를 3번 곱했으니까 이걸 뭘 말해? 부피를 말해. 이건 1초야. 1초에 1제곱미터 면적의 부피가 얼마냐? 시간당 면적당 부피를 말하고 무슨 부피겠어? 타는 부피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연소가스, 혼합가스, 가연성 기체의 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시간당 면적당 혼합가스량이다. 그래서 뭐냐? 연소 시에 연소속도 불났을 때 불꽃이 아직 타지 않은 미연소 혼합가스에 대해서 밑줄 긋습니다. 수직이다. 올라가는 거다. 수평 아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이동하는 속도를 말하는데 이걸 갖다 우리는 뭐냐? 시간당 면적당 혼합가스의 양으로 표현해서 거기 보시면 지금 뭐냐? 이게 이제 부피로 표현하니까 세제곱미터 됐고 질량으로 표현하면 뭐 그램 정도 될 텐데요. 소방에서 쓰는 거는 부피로 표현합니다. 통상의 기체는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냐? 연소 속도는 당연히 타는 게 누구야? 잘 타는 거야, 덜 타는 거야? 가스의 성분, 그 다음에 공기하고 혼합 비율인 건데 이 혼합 비율은요. 다르게 말하면 뭐냐? 여기 공기지만 공기 중에서 누가 타는 거야? 산소가 타는 거잖아. 그러니까 산소하고의 혼합비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라도요. 어떻게 돼? 혼합 비율에서 보게 되면은 산소 양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21%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보면은 연소 범위 내에 들어갔을 때 잘 타더라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요. 온도나 압력 등에서 달라질 것이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온도가 10도 증가하면 연소 속도가 2~3배 정도 빨라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온도 좀 높아지면 연소 속도도 같이 좀 빨라진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연소 속도 말고 화염의 불꽃의 전파 속도가 있어요. 자, 잘 보세요. 화염은 염자가 무슨 염자? 불꽃 염자라. 그래서 불화자 2개입니다. 그럼 이게 불꽃 염자예요. 그래서 이 불꽃은 아직 타지 않고 있는 미연소 가스 속을 전파해 가더라. 이때 뭐냐? 이 불꽃이 그 혼합가스 속을 이동하는 걸 갖다가 화염 전파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이때 얼마나 빠르게 빠져나가는가라는 게 전파 속도라고 하는데요. 이때 잘 보시면 지금 뭐냐? 여기에 이미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화염의 속도는 야, 아직 타지 않은 가스는 그냥 가만히 있나? 걔도 이동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뭐냐면 연소 속도가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 화염 속도는 미연소 가스의 이동 속도에다가 연소 가스의 속도까지 더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 불꽃의 화염의 전파 속도가 나와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 있군요. 거기 3번에 보니까 화염이 전파되는 속도는 실제로 화염이 확산되는 속도이며 이 속도가 굉장히 커지면 폭갱이라는 수다. 지금 처음 들어보죠. 폭갱. 이제 폭발 가면 나올 얘기인데요. 폭연이 있고 폭괭이 있어요. 폭괭. 예. 그러면 아주 쉽게 말하면 폭갱이 일어나면 이제 폭연은 이제 아주 느리게 서서히 진행되는 거고 폭갱은 굉장히 빠르게 음속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폭발로 넘어가는 건데 여기서 뭐냐? 지금 화염 속도가 가속되면 쉽게 말하면 액면대로 말하면 빨라지면이라는 건데 엄청나게 빨라지면 어느 순간에 이제 폭갱으로까지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닌 거고 전이가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화재 확대가 나와집니다. 자, 봐봐. 가스상의 연료에서 기체상의 연료에서 초속 10cm 1초에 10cm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해서 지금 뭐냐? 대략 잡아서 보면요. 초속 105cm, 그러니까 100cm면 1m가 되는 거죠. 초속 10에서 초속 1m에 이르는 때까지 가면 폭갱까지 가능하다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표면에서의 확대 속도가 바람이 있으면은 1에서 100cm, 그 다음에 훈소란 말 등장하는데 훈소가 이게 자결연소하고 똑같은 거야. 숯불 타는 거. 자글자글 이렇게 타는 거. 이거는 아주 느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
당연히 뭐 연료가 공급되는 방향 또 바람의 방향, 확대 방향 여러 가지 요인들에서 이제 확대는 이제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지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화재 플럼이란 말 등장하거든요. 원래 이제 저도 플럼 하는데 발음은 플룸이 맞습니다. 그럼 플럼이 뭐야? 플룸이란 단어가 있어요. 기둥이란 뜻이야, 기둥이란 뜻.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자, 셀링 제트 플로우, 천장 제트 흐름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제가 화재 이제 연소에서 지금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화재 이제 그 성장기 이제 그 진행되는 거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잘 들어봐, 그냥. 여기 한 군데 소파에서 이제 화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연기가 삘삘삘삘 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소파에 이제 불이 옮겨 붙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불이 붙은 거니까 화염이 이제 생겨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요, 소위 불기둥이 형성되는 거예요. 불기둥이 형성되면서 이때 보면은 이제 이게 타면서 분해되면서 나와진 가스 중에는 탈 수 있는 가연성 기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연기도 있잖아요. 이런 건 전부 다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이제 뭐 한 자리에서 한 구탱에서 소파나 뭐에서 불이 붙어지면은 이게 조금 확대가 되면서 이제 불기둥을 쭉 형성해 버린다고. 그렇게 해서 천장에 이렇게 이제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이제 연기를 막 만들어요. 그러면서 위쪽에서 빠른 공기 흐름이 생기거든요. 이게 셀링 제트 플로우야. 천장 제트 흐름이다. 그래서 더워진 게 올라가서 이거 막혀 있잖아. 그럼 지가 뭐 자꾸 뚫려고 하는데 갈 데가 없잖아. 그럼 옆으로 퍼지겠죠. 그래서 옆으로 쫙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들으세요. 그쯤 되면요, 천장에 아직 불이 옮겨 붙은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하면서 가연성 기체에 이제 불까지 이제 붙을 수 있잖아요. 온도가 그러면 이때쯤 되면요, 벌써 이 안에 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 상태 잘 봐. 얘가 지금 여기 책상이나 바닥엔 불이 안 붙었어. 근데 막 뜨거워지면서 복사열을 막 뿜어내는 거라고 이제. 여기 직접 불이 닿진 않았지만요,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책상이고 바닥이고 해서 어느 한순간에 훅 하고 불이 붙어버리는 거야. 그때쯤 되는 화재의 최선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플래시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플래시백 단계야. 그거를 갖다가 제가 맨날 또 그 캠핑장에서 난로 갖고 비유해드립니다. 자, 들어보세요. 이제 난로를 이제 잘 피우고 이제 겨울에 이제 따끈따끈하고 있다가 뭐 유튜브도 보고 하다가 보니까 추워 보니까 아이고, 실제로 보면은요, 그 장작이 금방 타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보통 한 2자루씩 넣거든요. 그러면은 2자루 집어넣으면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그래서 보통 캠핑장 가면은 10kg짜리 한 망에 10,000원이야. 인터넷 사면 20kg에 15,000원인데. 또 그래서 몇천 원 아낀다고 또 배송비 넣고 사느니 가서 그냥 10,000원 주고 좀 사서 또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지요. 예.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은 그냥 캠핑장 가서 그냥 제가 사서 잘 아는 데는 이제 가서 사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아이고 이제 장작을 못 넣네. 그래서 뒤늦게 불이 다 꺼지진 않았겠죠. 넣는데 이 이상을 잘 보셔야 돼요. 이미 난로는 굉장히 뜨거운 상태야 지금. 처음에 막 불을 붙이는 단계가 아니라고요. 충분히 가열되고 충분히 뜨겁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나무가 다 타고서 이제 숯이 좀 깔리는 상태야. 그 상태에서 내가 장작 집어넣잖아요. 좀 있으면요,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이제 연기가 조금씩 나겠죠. 근데 그게 하얀 연기 나는 게 아니야. 그러다가 거짓말처럼 훅 하고 불이 붙어버려요. 그게 뭐냐, 일종의 플래시백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여기 건물의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좀 올라가서 화재 플럼을 형성하고 더운 공기 위로 쭉쭉쭉 빨아가면서 천장 제트를 만들었단 말이야. 끝나는 게 아니야. 아직 불 안 껐어.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가면요, 위쪽에서 불이 붙어버리는 거야. 가연성 기체인 거니까. 그리고 걔가 뭐냐면은 아래쪽에 직접 닿지 않았잖아, 불이. 하지만 얘가 열을 계속 뿜어내면서 온도를 충분히 높인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거짓말처럼 불이 확 붙어버립니다. 그래 버리면 이제 이거는 못 끄는 거예요. 그런 단계로. 그 최선기로 접어드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제트 흐름까지만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잘 보세요.
고온의 연소 생성물이 부력에 의해 힘을 받아서 천장면 아래 엷은 층을 형성하는 빠른 가스 흐름이다.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냐? 얘기하잖아. 이건 초기야, 초기. 그러다가 천장의 연료보다 온도가 낮은 천장자구 유입 공기 쪽에서 열 손실에 의해서 천장 연료의 온도가 조금은 떨어진답니다. 그랬다가 뭐냐? 흐름의 두께는 굳이 말하면 뭐냐? 5에서 12%. 그러면 한 10분의 1 정도, 대충 10% 정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 쿨러헤드는 감지기는 뭐냐? 이 범위 내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범위 밖에 설치한다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 아니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감지해서 빨리 이제 물 뿌려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 옆에 바로 78번 문제가 천장 제트 흐름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면은 근데 그럼 잠깐만 부력이라는 힘을 잠깐만 1분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그 저기 선거철 되면요, 뭐 이제 뭐 맨날 나오는 게 뭐냐, 뭐 나는 어떻게든 나는 보수 쪽이야. 나는 무슨 일 있으나 진보를 찍을래. 근데 이제 꼭 나오는 게 뭐냐, 부동표의 마음을 잡아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선거에서 부동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가? 중도층. 거의 맞습니다. 이게 이제 잘못 알고 선생님이 뭐냐면은 부동표 하니까 움직이지 않는 줄 알아요. 그러면 마음이 정해져 있는 표잖아. 그게 부동표가 아니야. 부자가 뜰 부자야. 떠서 움직인다는 뜻이야. 그래서 일로 갈까 저로 갈까. 그래서 부동표라는 거야. 뜰 부자라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러면 부력이라는 힘이 무슨 얘기냐? 뜨려는 힘을 부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그러면은 그러게 그건 물에서 부력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라고요. 유체 속에서 받는 힘이 부력이에요. 정확히는요. 그래서 자, 잘 봐봐 여러분들. 자, 조금만 얘기할게. 똑같이 생긴 나무 토막하고 벽돌입니다. 이건 나무고 이거는 벽돌이에요. 이거 물입니다. 지금 현재. 이따가 나 손 딱 놨거든요. 나무는 뜨고 벽돌은 가라앉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자, 맞습니다. 밀도 차이인데요. 들어보세요. 여기에 나무가 벽돌이 들어갔거든요. 그럼 뭐냐? 이들이 없을 때는 뭐냐면 거기에 그 사이즈만큼의 물이 있었겠죠. 물을 밀어내고 나무가 그 자리를 차지했고 물을 밀어내고 벽돌이 그 자리를 차지한 거잖아. 그랬을 때 그 물 대신에 들어간 녀석이 물보다 가볍니 무겁니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결론은 그겁니다. 같은 사이즈에서 무거운 게 밀도 큰 거고 같은 사이즈에서 가벼운 게 밀도가 작은 거잖아. 그러면 이건 보기만 해. 부력의 크기는 잠겨있는 사이즈에 관계되는 거야. 그러면 잘 봐봐. 내가 나무하고 벽돌하고 크기는 같게 그렸어. 그러면 부력은 똑같이 받는 거야. 그런데 자, 나무하고 벽돌하고 파란색이 부력이야. 부력은 똑같이 받아. 근데 중력이 달라. 무게가 다르잖아. 그래서 얘는 나무가 받는 중력은 요건데 벽돌이 받는 중력은 이만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나무고 벽돌이고 뭐냐면 힘을 2개 받는 거야. 밑으로 중력 받고 위로 부력 받는 거야. 근데 얘는 뭐냐? 중력보다 부력 크니까 뜨는 거고 얘는 부력보다 중력 크니까 가라앉는 거라고. 이게 부력이야. 원래 아시겠지? 자, 그럼 이제 다 왔어.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요, 헬륨 풍선 놓치면 날아가는 거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날아간다는 표현보다는 뜬다는 말이 더 맞는 거죠. 그러면 자, 다시 갑니다. 우리는 어디 속에 살고 있느냐? 공기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기의 밀도 같은 사이즈에서의 분자량이 얼마냐? 약 29라 그랬잖아. 그런데 헬륨은 지금 뭐냐? 분자량이 4밖에 안 돼. 그러면 같은 사이즈의 공기는 무게가 29인데 얘는 4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는 그럼 뭐냐? 같은 사이즈의 공기는 밑으로 이마만큼 중력받고 이마만큼 부력받아. 같은 사이즈의 헬륨인 건데 같은 사이즈야. 헬륨이 받는 부력은 똑같아. 근데 뭐냐? 중력이 훨씬 작거든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거라고.
그럼 입으로 호흡은 풍선은 뭐냐? 뭐 들어있니 그 안에? CO2 들어있잖아, 이산화탄소. 입냄새가 들어있대. 제일 정답이지. 그러면 입으로 호흡은 풍선은 CO2가 들었단 말이야. 이거 분자량 얼마야? 44잖아. 그러니까 주변 공기 29보다 무겁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냐? 공기 풍선, 헬륨 풍선, CO2 풍선 사이즈 똑같으면 위로 받는 부력은 다 똑같다고. 근데 뭐냐? 얘는 44니까 부력이 더 큰 거야. 얘는 같으니까 멈춰 있는 거고. 그래서 입으로 분 풍선은 가라앉고 무거우니 가라앉는 거고 가벼운 거 뜬다라고 하는 건데 정확히 말하면 뭐냐? 그러면 헬륨 풍선하고 CO2 풍선하고 부력 누가 크게 받아? 똑같이 받아, 사이즈 같으면. 대신에 뭐냐? 부력은 다 같은데 얘는 중력이 작고 얘는 중력이 더 클 뿐이야. 그래서 가라앉는 거고 얘는 뜨는 거라고. 됐지?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자, 부력 끝났습니다. 그랬고, 자, 불꽃의 색깔 이거 외우셔야죠. 예. 그래서 이건 뭐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뭐 가연물질의 연소 온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냥 뭐 읽어보세요. 자, 돼 있고 이제 폭발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폭발 이야기. 일단은 제가 아주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폭발이다. 그러면 잘 정상적으로 타는 건 연소가 되는 거고요. 비정상 연소 중에서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타버린다. 그러면 그냥 이제 충격파를 동반하는 폭발이 이루어진다라는 건데 일단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군요. 54페이지에 폭발의 정의. 돌발적으로 소리가 발생하고 파괴나 화재를 동반하는 예기치 못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거기에 돌발적으로 소리가 발생만 되는 건 아닌데 일단 소리가 발생하고 파괴까지만 밑줄 근 다음에 세 글자 쓰겠습니다. 일단 충격파 써놓으세요. 충격파. 그래서 폭발이 나면요 충격파가 발생한다라는 거. 대표적으로요 폭발의 조건을 보면 일단 밀폐된 공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밀폐된 공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연소에 3요소가 있으면 이거는 4요소까지 갈 필요가 없죠. 폭발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 한 방 터지고 끝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한 방에 폭발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화재가 발생을 하면 연쇄 반응까지 가는 거지만 폭발로만 따지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그냥 3요소로만 가는 겁니다. 가연성 가스가 폭발 범위 내에 있고 점화원이 있으면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 자, 일단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 제가 요번에 이제 수업을 하면서는 제일 예를 많이 드는 게 2000 냉동창고 화재로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 전까지는 또 백트랩 볼 땐 제천 사우나 얘기를 많이 하고. 제천이 여기서 멀리 있나요? 몰라요, 나. 갑자기 질문인데 여기 좀 충청북 청주잖아요. 영동이 충북이죠. 그러면 영동은 강원도 쪽에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진도 나가자 그냥. 자, 돌아가세요.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이제 냉동창고 2000 냉동창고 사고. 대충은 알죠?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번 시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아파트를 짓는 거랑 이런 냉동창고를 짓는 거는 급이 달라요. 아파트를 지을 때는 크레인이 오고 대형 건설사들이 와갖고 이제 짝짝 그 다음에 하고서 뭐 전기 거기에 파이프 넣고서 이렇게 해서 그닥 그렇게 위험 소지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창고라고요. 그러면 보십니다. 그냥 크게 해서 뭐 그냥 그야말로 그냥 물건 쌓는 거니까 안에 무슨 인테리어를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칸막이 같은 게 들어간다고요. 여기에서 우리 지금 이 벽 보이잖아요. 이건 지금 벽이 아니고 칸막이 공사를 한 거예요. 이제 뒤에 가면 나중에 뭐 저쪽에 이제 공사법 가면요 내력벽, 외력벽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이거는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릴게 내가. 이거는 내력벽도 아니고 외력벽도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집을 비유 저 드릴게. 집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건 지금 알고는 있어야 돼. 이게 나중에 또 다 나와지는 거라서. 집이 이렇게 딱 치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 문이 있어. 요새 구해줘 홈줄 좀 보다 보니까
구해주홈 뭔지 아시나요? 있어. 저 집구하는 거. 뭐 여기 뭐 방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여기 또 방이 있고 여기 뭐 주방이 있고 뭐 거실 대충 쳐.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은 이거는 전부 다 이 바깥쪽에 이 왁구는 무조건 이거는 내력벽이야. 내력. 이게 뭐냐면 힘을 지탱하는 거야. 여러분들 인테리어 공사한다고 있잖아요. 내 집이니까 내가 막 건물 벽 털어버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초기에 이렇게 벽을 이게 쉽게 말하면 철골 콘크리트 구조, 일명 공구리 구조. 근데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방에다가는요, 그냥 벽돌을 쌓아서 벽을 만들어. 이걸 조적벽이라 그래요. 그럼 뭐냐? 여기는 뭐냐면 이 기본 건물을 지으면서 내가 거기에 이제 방을 나누면서 벽돌을 쌓아 올린 거야. 이 벽돌은 전혀 힘을 받지 않는 거야. 이게 비내력벽이야. 그러면 벽돌을 쌓아서 만든 것 같은 거는 내가 털어도 상관이 없어. 힘을 받지 않는 거란 말이야. 근데 집안 내에도 보면요. 우리 지금 큰 건물도 보면 중간에 기둥이 있잖아요. 이 기둥은 털면 안 되는 거라고. 이거는 뭐냐? 구조역학적으로 뭐냐면 힘을 지탱하는 부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집에 있는 벽돌 중에도 집 아파트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 집안에도 벽 중에서는요. 힘을 받는 벽이 있고 받지 않는 벽이 있어요. 받는 벽은 내력벽이고 이건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요. 내 집이라고 막 털었다.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큰일 나는 거. 집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털 수 있는 벽이 비내력벽. 건들면 안 되는 게 내력벽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걸 알고 있어. 다 뒤에 가면 나와죠. 내력벽, 비내력벽 얘기가. 이 얘기를 내가 왜 했냐? 이 얘기를 내가 왜 했지 근데? 왜 했더라? 아! 2000 냉동창고에다가 이걸 빠졌다가 미안합니다. 그럼 다시 오겠습니다. 이건 이건 벽도 아니야. 이건 이제 좀 칸막이 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요. 이거 불 붙이면 안 되겠지만 절대 불 안 붙어요, 지금요. 이런 게 보통 이제 우리가 석고보드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불만 나면 들어봤을 거예요. 무슨 샌드위치 판넬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칸막이 공사자, 인테리어 업자 쓰는 건 뭐냐면은 보통 바깥쪽 두 장에 석고보드가 되고 안쪽에 스티로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일단은 거의 불에 타지 않는 이제 난연성이 돼 있는 거고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 다음에 가벼우면서 제일 큰 게 뭐냐면 굉장히 비용이 싸요. 이걸 만일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원 원장님이 이 건물의 건물주는 아니잖아요. 세입자잖아요. 그러면 조금 그러니까 점유자라고 합시다. 관계인으로. 그러면 이 학원에 이 건물 내가 쓰겠습니다. 그러면 인테리어는 우리 원장님이 하시는 거잖아. 이랬을 때 이걸 갖다가 이 샌드위치 판넬 쓰지 않고 조적벽으로 벽돌 쌓아서 탈 수 있거든요. 제가 뭐 업자는 아니라서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지만 몇 배 비쌀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비싸도 하겠다는 건 좋은데 무슨 이유로? 건물주하고 소유주하고 점유자 간에 분쟁이 발생했어요. 건물주하고 싸움이 난 겁니다. 건물주 갑자기 월세 막 더블로 올리라는 거야. 야, 이씨 들어와 못해 먹겠다. 나갈게. 그럼 뭐냐? 이거 털고 나가야 되는 거야. 원상 복구해야 되는 거야.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너 들어올 때 상태를 해놓고 나가. 원상 복구해야 되는 거야. 그럼 뭐냐? 돈이 따따블로 드는 거야. 설치할 때 따따블, 털 때 따따블 되는 거야.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뭐냐? 이런 거는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비용도 싼 샌드위치 판넬을 쓴다라는 거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자, 그럼 창고도 그런 거 쓰는 거지요. 그렇게 뭐 좋은 거 안 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하던 얘기는 뭐냐? 그럼 거기에 칠도 해야 되고 하니까 거기에 뭐 뺑기, 페인트, 정확한 명칭은 thinner, 우리식 발음으로 신나, 이런 게 막 있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우리 기본법에서 봤잖아요. 용접, 용단, 불꽃을 사용하는 이런 작업자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두고 10m 이내에는 웬만큼 두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그냥 놓고 한 거야. 그러면서 이때 이게 증발되면서 가연성 기체가 밀폐 공간에 차지는 거라고. 꽉 차는 거야. 그럼 냄새가 나겠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한계치를 넘어가서 물론 이제
연소 폭발 범위 내에 있겠죠. 그 상태에서 밥 먹고 와서 밥 먹고 일합시다 하고 불 딱 붙이는 순간 터져버리는 거라고. 그럼 뭐냐? 전형적인 폭발 사고예요. 전형적인 폭발 사고. 그래서 요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서 화재가 크게 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내가 알기로는 그 불이 붙을 게 별로 없었거든요. 불이 좀 났나 그거까지는 모르겠네요. 상당히 사망자가 많이 있었던 이런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폭발 같은 경우 제한된 공간 내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뭐 성립 조건 얘기가 나오다음에 르샤트의 원리라고 이제 써갖고 계산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시험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절대 안 나오니까 그냥 나중에 정말 제가 시간 되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아이고 시대로 넣으면 다 나와지는 거고 조금 난이도가 있는 부분 얘기인데요. 거기에 등급과 안전 간격이란 말이 있어요. 자, 이 안전 간격의 말을 좀 잘 보십니다. 8리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고 구형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그럼 보자. 동그란 어떤 용기 안에 폭발성 가스를 채워놨어요. 그리고 불을 붙였어요. 이때에 발생된 화염이 용기 외부에 바깥쪽 폭발성 혼합가스까지 전달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전달시킬 수 없는 한계 틈 사이. 자, 그럼 뭐냐? 몇 미리까지는 붙여놓으니까 불이 붙더라 이거야. 근데 조금 뛰니까 불이 안 붙더라 이거야. 내용이 그럼 뭐냐? 한쪽에서 폭발성 가스를 갖다가 넣은 다음에 불을 붙여서 불꽃이 확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옆에 있는 것에 얼마나 잘 옮겨 붙냐 못 붙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놈은 자 그냥 간단하게 1mm에서 불이 붙는 게 있고 어떤 놈은 2mm에서 불이 붙는 게 있어. 그래서 이 불이 붙는 간격을 갖다 우리가 안전 간격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잘 들어보세요. 안전 간격이 좁아야지 불이 잘 붙니? 넓어야 잘 붙니? 좁아야 잘 붙는 거죠. 그래서 뭐냐? 안전 간격이 좁을수록에 작을수록에 불이 잘 붙는 겁니다. 가까운 곳에서 불이 붙는 거니까. 그래서 뭐냐? 안전 간격이 작은 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거기 1, 2, 3 등급인데 요건 좀 간단하게 외우세요. 0.6, 0.4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3등급이 0.3, 2등급이 0.4에서 0.6, 1등급이 0.6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안전 간격이 좁은 게 위험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1등급보다 3등급이 위험한 겁니다. 예, 이건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 밑에 아이고 뭐 무기물 이기물 그것이 뭐라 아무 상관없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폭발의 분류. 요거는 제가 조금만 말씀을 아이고 되게 많네요. 그냥 다음 시간에 할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책을 한번 읽어갖고 오시기 위해서 꼭 중요한 게 블랩이라는 게 있어서 요것만 쓱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블랩이는요 기출문제가 10문제도 넘어요. 이번에도 나왔어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이게 폭발 그러면 블랩이 아주 무조건 대표인 건데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유조차에 불이 났어요. 아유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래서 이제 뭐냐 무슨 이유로 고속도로를 달리던 유조차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막 났어요. 그러면 잘 봐. 이 안에 유리가 꽉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냐. 그러면 이미 이 안에는 소위 말하는 유증기가 꽉 차 있겠죠. 근데 온도 높아지는 거니까 유증기가 더 많이 꽉 차지겠지. 그럼 뭐냐면은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고. 아니 기름 가스통이면 뭐 불나면 터진다 치지만 기름통이 왜 터져 그런다고. 환장하겠네 진짜. 이게 쉽게 말하면 기름이 끓어버려요. 끓기 전에 이미 뭐냐면 증발이 무지하게 잘 돼서 이 안에 압력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그러면 이 기체 분자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면서 압력 높아지다 보니까 용접한 데 있고 막 그럴 때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한 부분이
못 견디고 이제 균열이 생기는 깨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느 한 부분이 깨졌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기체가 확 빠져나가지. 근데 잘 들어. 확 빠져나가는데 이 증발이 잘 될까 안 될까? 자 여러분들 잠깐만 스테이 시키고 요걸 갖다가 제가 압력솥으로 비교해 드릴게요. 근데 집에서 어머니 압력솥에 밥 하시죠? 쿠쿠 쓰잖아, 그지? 밥솥은 쿠쿠가 제일 낫습니다. 다 우리 압력솥 밥솥 쓰지요? 아니에요? 요즘엔 다 햇반 처먹습니다. 실제로 젊은 제 주변에 있는 젊은 선생님들 보면은 진짜로 맞벌이 하잖아. 진짜로 밥 안 하더만. 맞벌이 하는 집은 있잖아요. 아니 매 끼가 햇반은 아닌데 하여튼 짝으로 사놓고 먹더라. 돌아가서 얘기입니다. 압력밥솥의 원리입니다. 그것만 알면 이제 요게 이제 아주 요걸 알아야 돼. 안 그러면 외우게 되거든. 여러분들 이제 순수한 물은 100도씨에서 끓지요. 그러면 아이고 할 얘기 많네요. 여러분들 끓음하고 증발의 차이가 뭐냐? 내가 여기 물이 묻었거든. 좀 있을까 이제 물이 말랐거든요. 증발된 거죠. 그럼 끓음하고 증발의 차이가 뭐야? 자, 물컵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늘 물은 증발되고 있어요. 그럼 증발이에요. 그런데 내가 막 가열시켜서 온도 높아져서 이게 100도씨가 되니까 기화가 안에서까지 일어나는 거야. 증발은 밖에서만 일어나는 거고 이 기화가 표면에서까지 저 속에서까지 일어나면요. 그러니까 끓어올 때 뽀글뽀글 이렇게 기포를 발생시키는 거잖아. 그러면 끓음이 되는 거예요. 원리 아시겠지? 그런데 이제 다시 갑니다. 이게 이제 평소 같으면 1기압 조건이면은 뭐냐면 순수한 물이 100도씨가 되면 끓거든요. 그래서 잘 봐. 이게 우리가 냄비로 밥을 하면요. 막 끓기 시작하면서 100% 냄비 뚜껑이 들썩들썩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압력솥은 쫙딱 채워버리잖아. 그럼 뭐냐? 100도씨가 되더라도 이게 냄비 뚜껑이 들썩들썩 못하는 거야. 그러면 물어볼게. 100도씨가 됐으면은 이 안의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이제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럼 잘 들어. 이 안의 압력이 높아지면은 기화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지는 거야. 꽉 누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도씨가 되어서 이걸 못 나가게 막아놓으니까 이 안의 압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100도씨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어버린다고. 한 110도 정도에서 113도인가 아마 그럴걸요? 우리나라 솥들이. 그래서 더 고온에서 쌀을 익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밥이 찰지고 맛있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냥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한 4분 남으면 삑삑 증기 배출이 시작됩니다. 나가잖아. 그리고 그거 빼고 뜸들이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다 왔어. 다 와서 다시 옵니다. 블랩이 갑니다. 처음에 이 기름 뗄까 불났어요. 그래서 이게 막 이제 막 뜨거워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기화가 잘 일어날 거 아니야. 그래서 기름뿐 아니라 가스가 꽉 차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압력이 증가돼서 어느 한 부분에 균열이 생기는 거야. 그게 이제 깨진 거야. 그럼 이제 물리적 폭발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틈으로 이게 기체가 쫙 빠져나가. 그러면 이 안의 압력이 어떻게 되겠어? 확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 증발이 쉬워져 어려워져? 훨씬 쉬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미 얘는 이빨이 뜨겁다고. 그렇게 해서 깨지기 전보다 엄청난 속도로 기화가 되고 이게 빠져나가면서 바깥에 불하고 불 붙어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뭐냐? 버섯구름을 우왕 하고 만드는 거야. 그럼 이제 화학적 폭발로 이어지는 거야. 이게 블레비 단계야. 그래서 블레비는 뭐냐?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유조차에 불이 났고요. 그래서 기름 탱크가 많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면서 이 탱크 내부의 압력이 왜 증가하느냐?
유전기 때문에 가스가 꽉 차는 거라고. 증가하다가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균열이 생기면 글로 기체가 확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내부 압력이 확 줄지. 그러면 더 빠르게 증발되는 거라고. 왜? 기름은 충분히 뜨거워져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게 증발되면서 나가면서 불꽃에 불이 붙어서 엄청난 폭발로 이어진다. 이게 블레비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무지하게 아니 매번 나오니까 폭발해서 하이라이트가 거기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오실 때 한 번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더라도요. 공정별로 해서 물리적인 폭발, 화학적 폭발이 있구나. 그러면서 화학적 폭발에 그냥 산화, 분해, 중합이 있구나 싶은데 이것도 가만히 보시면 이게 뭐냐. 아까 분해열, 중하열, 산화열 같은 게 있었잖아요. 거기서 폭발로 바뀌는 거라고요. 그냥 빠르게 가는 거로. 그래서 이렇게 그 의미를 보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레비가 58페이지 잘 나와 있는 거죠.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기상 응상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뭐 페이지에 관한 얘기니까 이거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폭발부터 뺄 거고요. 봐서 제가 문제를 조금 더 준비해 오던가 이렇게 하도록 하죠. 아무튼 이제 고생들 많으셨고 실제로 어려운 건 거의 다 뺐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진도를 빠르게 빼도록 하지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